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창훈입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의 총아,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로 집대성과 실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르파를 아십니까? 미국의 국방부 산하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관입니다. 2017년 무렵에 다르파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Next Generation Social Science. 사회과학은 기존의 자연과학이나 공학과는 조금 다른 체계로 우리가 연구를 해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방법론들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미국의 달파에서 NGS2 프로그램을 고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입자 충돌기이죠. 슈퍼콜라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에서 이 입자 세계, 우주의 근본 물질을 새로 찾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서 입자들의 충돌 현상을 재현을 하고 그 충돌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파생물, 결과물들을 연구하는 그 하나의 통합된 연구 체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우주가 생성된 그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이 입자 가속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렌식이란 말은 그것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회과학에서도 사회과학의 현상들을, 사회의 현상들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렌식 소셜 사이언스 슈퍼콜라이더. 아주 이름이 거창한데요. 이 포렌식 소셜 사이언스 슈퍼콜라이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상호작용적인 시뮬레이션, 우리의 선택적인 변수 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험을 통해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strong inference, 가장 그럴듯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 틀, 이것을 포렌식 소셜 사이언스 슈퍼콜라이더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과연 이게 구현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것이 바로 NGS2 프로그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달파가 채택한 방법이 바로 에이전트 베이스드 모델,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특히 사회 시스템에 대한 사회 현상을 재현하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방법론으로 ABM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ABM의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와 같은 ICT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개념에만 머물러 있던 이 방법론이 현실적으로 많이 실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달파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방법론으로는 ABM을 채택을 하고요. 그리고 ABM으로 만들어진 모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였고, 그게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문 영역의 전문성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좀 쉽게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게임처럼 만들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하고 포괄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사회과학의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회과학에서의 이 입자 충돌, 입자 가속기 또는 입자 충돌기에 대해 충돌기를 고안할 때 기본이 되는, 가장 우선시되는 원칙은 무엇일까, 룰은 무엇일까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입자 가속기, 상호작용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 방법론 또는 연구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새롭게 고안된 연구 방법론과 도구의 신뢰성은 또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방법론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틀림없으나 과연 이것의 결과로 나오는 결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로 현실 시스템을 근사하게 유사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디지털은 디지털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현실 그 자체를 똑같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누락된 데이터가 있고 누락된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늘 의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그것의 한계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충분히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데이터를 집약해야 되고요. 집대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단위 모형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 모델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다 규명해내야만이 전체적인 현상을 비로소 재현하거나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뚝딱하고 동시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편으로는 결국은 도메인별로 하나씩 정복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도메인별로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에는 이게 단일 도메인이고, 그리고 여러 도메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다 충분히 깨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으로 생성이 되는 결과는 여전히 반쪽이거나 절름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생겨나는 그 중간 결과물에 대해 너무 높은 신뢰도를 기대하거나 결과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치가 존재하게 되면 사실 이 과정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하나씩 한 분야씩 한 레이어씩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트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지향점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 나갈 것이고, 그것에 따라 우리는 현재 어떤 정책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과거에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싶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의 기능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체계만 갖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의사결정의 지향점은 어제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을 하고 그 전망을 가속화시키거나 또는 그 전망을 회피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취해야 될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은 미래를 그려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날씨에 관련해서는 매일매일마다 내일을 예측합니다. 오늘의 날씨뿐만 아니라 내일의 날씨, 일주일 뒤의 날씨, 휴가철의 날씨, 내가 방학 기간에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쪽은 유럽은 날씨가 어떤지를 100% 정확하다라고 누구도 믿지 않지만, 하지만 미래를 그려보고 예상을 해보고 일기예보의 정보를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의 상태, 기상의 상태를 알아보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기상청이죠. 그러면 우리의 국가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천기가 아니라 이 우리 국가의 상태, 우리 국가는 현재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국가의 상태는 어디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측하다시피 바로 그 역할은 통계청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 부처로부터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우리 사회, 경제 각각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역할, 그 지표를 통해서 우리 사회 시스템의 현재 위치, 과거의 위치, 과거의 현황, 현재의 현황, 심지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경기 전망 같은 것들을 통계청에서는 하고 있죠. 자,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평균적인 정책을 만들 때에는 기존의 통계청의 역할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의 단위, 시도의 단위, 시군구의 단위 또는 거리의 단위로 갔을 때는 지금의 통계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해상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통계청의 역할은 훨씬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통계청이 갖고 있는 국상청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 방방곡곡의 현황을 정확하게 표출하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사상청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시뮬레이션의 역할, 집대성,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보고 그 모든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모형으로부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사고 체계 안에서, 인간의 경험 체계 안에서는 결코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었느냐면,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국에서 그때 처음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긴 걸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람이 알파고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알파고는 사람이 한 번도 두어보지 못한 바둑들을 수도 없이 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의 범위, 경험의 폭에 있어서 이제는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에 이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어온 바둑판의 수가 알파고가 가상의 공간에서 둔 시뮬레이션, 바둑 대국의 수에 비하면 1%도 채 안 될 겁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은 그 에너지를 더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극한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묘안을 짜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야이기도 할 텐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딥마인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또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냉각 비용을 무려 40%나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라는 그 보고가 2016년도에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시뮬레이션 기술, 물론 그 근간은 데이터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고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퓨처 ICT라는 유럽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2012년도에 제안이 되었으나 아쉽게도 선택은 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그 프로젝트의 개념이 사장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해 2021년 다시 유럽에서는 데스티네이션 얼스라는 이름으로 이 똑같은 개념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그 다음에 자연재난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줄지만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70억을 돌파했고요. 100억까지 간다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에너지, 식량의 공급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전 지구적인 문제로 두고 그걸 찾아나간 해법들을
이 데스티네이션 어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지금 우리가 봤던 디지털 트윈에서 등장하는 키워드와 똑같습니다. Evidence Based Policy Management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증거 기반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전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체계,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린딜입니다. 우리가 뉴딜, 그린딜 사실은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이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린딜, 어떻게 하면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사람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도구로 이 데스티네이션 얼스를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데스티네이션 얼스는 우리가 거듭 강조하지만 데이터와 모형이 큰 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 환경과 모델링 환경을 이용해서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정의하고 풀어낼 수 있는 참여지향적인 사용자 맞춤형의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별로 데이터들을 일단은 모아야 되겠죠. 각 분야별로 모아져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네이션 어스의 첫 번째 용도는 일단 자연재해를 주제로 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시급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할 것인가를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찾아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후변화는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일시에 돌려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기후변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체제를 어떻게 큰 위험 없이 적응시켜 나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데까지 이르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이라고 불렀던 그 용어를 여기는 어반 시티 디지털 트윈의 이름으로 다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전 세계는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미 도시화율은 전 세계적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은 80%를 넘어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는 거의 대부분의 경제적인 활동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우리가 개선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에너지, 식량, 여러 가지 자원의 활용의 효과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효율적인 지역이 바로 도시입니다. 이 효율적인 지역에서 우리가 에너지 절감, 식량 자급, 새로운 삶의 형태를 모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구 전체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스티니가 지향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 사이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거기서 개발된 정책들을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현실 세계에 접목하는 이 지속적인 관계가 데스티네이션 얼스라는 프로젝트에서 지향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고, 이것은 이때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본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